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은 큰 위기에 처해 있다. 2. 18조 원. 3. 중국의 파국적 실패. 지난 16일 일본 선사인 미쓰이 OSK-9이 운영하고 있는 선박에서 또다시 초대형 사고가 발생해 현재 전 세계는 일본 조선업에 대한 역대급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해당 일본 선박에 적재된 화물 중 대부분이 포르쉐나 벤틀리 등 고급차 수천 대가 이번 화재로 전소돼 버렸기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지난 18일 NYT와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 전 세계 주요 매체들에선 포르쉐, 벤틀리 등의 고급차 4,000대를 실은 화물선이 불길의 컴퓨터용 사인펜인 채 포르투갈 남서쪽 대서양을 표류 중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선박과 가장 가까운 호를다스 항구를 책임지는 보아오 만드신 카 베사스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선박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불이 번졌다. 해수면에서 5m 이상 높이에 있는 모든 것이 타고 있다. 처참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죠. 다행히도 선원 22명 전원은 포르투갈 해군의 도움을 받아 탈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현재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화물선에 실려있던 포르쉐 차량 1,100여 대, 벤틀리 차량 189대, 이외에도 폭스바겐과 아우디 등 고급 차량 속 3,965대가 전소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노동력 부족 이슈와 반도체 칩 부족 등 공급망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 발생한 가장 최악의 타격, 심각한 우려를 표할 정도였죠. 실제로 자동차 제조업체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 같은 사고를 당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019년 프랑스 앞바다에서 그란데 사이즈 아메리카오가 화재에 휩싸였을 당시 아우디와 포르쉐 등 2,000여 대 럭셔리카가 침몰당한 바 있었지만 이번 사고는 사고의 위치나 규모 면에서 역대 최악에 달하는 해상 화재 사고가 될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에 당연하게도 현재 책임론이 세계 각국에서 엄청난 논쟁거리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현재 다수의 외신 등에서는 해당 선박의 수역 원대를 호가하는 고급 차량이 수천 대나 실렸던 만큼 1조 원이 넘는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결국 이번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의 엄청난 타격이 물가 피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포르투갈 해군 측은 이에 현재까지 해당 사고의 원인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런 대형 컨테이너선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선박을 설계하고 건조한 일본 선사에 대한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해당 선박을 만든 미쓰이 OSK-9는 최근 들어 배가 두 동강 나거나 적재물을 유출하는 등의 사고 등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을 받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일본 선박들이 두 동강 나버리거나 좌초되어 버리는 사건들이 유독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까지 수많은 사고로 입증된 바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가지 결정적인 공통점들이 밝혀지게 되면서 일본에 발주했던 선주들이 극도의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선사 미쓰이 OSK-9은 2013년 두 동강 난 컨테이너선 MOL 컴포트 호로 매우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해당 선박은 인도양을 향하던 중에 선체 중심에서 급격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침몰한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당시 날씨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데다가 컨테이너선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균열 사고로 인해 당시 일본 조선업계 전체의 신뢰도가 급격하게 무너졌으며 이에 따라 한국에게 밀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의견이 중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뻔뻔하게도 당시 배를 건조했던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회사 나가사키 조선소는 돌연 이에 대한 아주 구차한 변명을 내놓은 바 있었는데요. 나가사키 조선소는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었습니다. 본래 컨테이너선에 적재할 때는 적절한 무게 배분과 적합한 계산으로 최대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해당 선박에서는 무리한 적재를 했기 때문에 이를 견디지 못한 선체가 두 동강 났다는 해명을 한 것이었죠.
실제 좋은 무리한 선적으로 인한 침몰 사고가 과거에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일본 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듯 보였으나 현대자동차를 사천대에 싣고 미국 대서양 방면 해상에서 전복된 골든레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복된 이후 1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을 적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손상조차 없이 선박의 형상을 잘 보존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본 배의 내구성 문제가 다시금 제기되며 일본 조선업계에 대한 파손된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었죠. 문제는 이러한 사건들이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20년 7월 모리셔스 바다에서 발생한 초유의 선박 사고인 와카시오로 역시 일본 조선사에서 제작한 선박의 결함으로 두 동강 나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죠. 해당 역시 미쓰이 상성 건조로 이 역시 일본에서 건조되었고 너무나도 어이없게도 산호초에 좌초되어 두 동강 나버린 것도 모자라 엄청난 양의 기름이 유출돼 천국의 섬이라 불리던 모리셔스 해안의 재앙과도 같은 역대급 민폐를 끼쳤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사실은 일본의 전 세계적인 민폐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9월 도쿄 앞바다에서 목재를 싣고 항해하던 크림슨 폴라리스로 역시 두 동강 나버리는 사태가 발생해버리자 당시 일본인들까지도 울분을 토하기도 했었는데요. 심지어 크림슨 폴라리스호는 파나마 국적 선박이긴 하지만 일본의 사위 조선사인 츠레이시에서 건조된 선박임과 동시에 소유회사는 이마바리에 있는 도운키 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해당 선박은 일본 배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배였기 때문에 여타 다른 사건들과 달리 어떠한 책임 회피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필처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현재 이 각기 다른 세 가지 일본 선박 두 동강 사건을 종합해보자면 한 가지 소름 돋는 공통점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는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건조가 완료되어 임가된 선박이라는 점이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만약 한 번 정도의 사고였다면 모르겠지만 매우 흔하지 않은 두 동강 사고가 모두 해당 시기에 건조된 배라는 것은 해당 시기 일본 조선업 전반에 걸쳐 매우 치명적인 결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관계자들은 일본 조선업의 최고 호알시 기를 2000년대 초반까지였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당시 일본은 200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 조선업의 무려 40%가량의 점유물을 보이며 호령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점유율을 차지해버리며 일본은 기술력에 있어 한국에게 1위 자리를 빼앗겨버리고 가격 경쟁력 면에 있어서는 중국에 치여버리는 아주 애매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결정적으로 이 시기 일본 조선업은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와 제작 비용 상습 등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을 시기인데 2000년대 중반에 들어 본격적인 한미 중 1, 3국의 경쟁까지 가속화되어 버리며 이 시기 일본이 자국의 조선업을 지켜내기 위해 무리한 수주를 받는 동시에 건조된 배 자체도 무리한 일정 및 건조 과정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배 자체의 완성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기에 건조된 일본 배에서 공통된 설계 결함이 있는지에 대한 전 세계 선주들의 불만과 함의가 최근 속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발생한 화재 사고 역시 일본 조선업 전반에 걸친 문제들과 절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업계 내부에서는 화재 원인에 대한 정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선박의 물 안정한 설계나 마감으로 인해 높은 파고로 인한 불안정한 흔들림이 차량에 충격을 줘 불이 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역시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일각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기 이전부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전 세계 선주들과 보험사들에서 일본 선박에 대한 신뢰도가 심각하게 깎인 상태라는 것을 뜻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일본 선박들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이 속출하기 시작하자 그간 자국 내 조선업에 대해 매우 강한 자부심을 가져왔던 일본 회사들조차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까지 마다하고 안전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한국에 발주를 넣고 있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그렇지 않아도 한국과 중국의 치여 몰락 직전에 처해 있는 일본 조선업의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게 될 가능성마저 생겨버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 미포조선 등은 일본 메이지 해운 등에서 탱커를 비롯해 각종 화물선까지 일본 선사들로부터 꾸준한 발주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일본 조선업계는 계속된 두동강 사건에 이어 역대급 규모의 화재 사건의 의혹까지 받게 되면서 전 세계의 신뢰를 완벽하게 잃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에선 단순히 차량 가격 보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대규모 소송전까지도 예상된다는 절망적인 소식까지 전해지자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이제 더 이상의 변명조차 할 힘이 없는지 통탄 어린 탄식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장 막대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폭스바겐사가 일본 선사를 소송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화재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전 세계적 차량 공급 물량 정체가 더욱 확산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과 물류 병목 현상 등의 원인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새롭게 생산할 수밖에 없는 차량의 단가 자체가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추가적인 공급 지연으로 인한 고객들의 손해배상을 비롯해 차량 단가 상승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천문학적인 규모로 불어나게 될 소송 비용은 결국 보험사나 책임 소재 업체가 떠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반복되는 일본 선박들의 사고로 인해 이제 보험사들이 일본 선박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급속도로 몰락해가고 있는 일본 조선업의 종말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이는 고부가 가치 선박의 수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 조선업계의 새로운 활력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며 향후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낙후된 철도로 인해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는 한 나라가 한국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중국이 18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1대1로를 추진했던 곳이었는데 결국 중국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한국에 맡기고 있어 시진핑마저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중국은 모든 투자를 중단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운명을 맡겨버린 이집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진핑은 2016년 이집트로 나라가 20건이 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40억 달러를 투입해 전력과 교통, 에너지 분야 등에서 1대1로 사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집트는 신행정 수도 건설과 수에즈 운하 프로젝트, 철도, 방산, 원전 등 중국이 군침을 흘릴 내용을 상당수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와 중동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한 만큼 1대1로를 완성하려는 중국에도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1대1로는 2013년부터 시진핑이 추진해왔던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인데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 70개국 이상의 도로, 철도, 해상 인프라를 연결해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중국이 투자한 전 세계 프로젝트는 1,500개 이상으로 그 가치는 1조 9천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지역은 바로 아프리카와 중동입니다. 중국은 1956년 이집트와 수교하면서 해당 지역 외교에 첫 발을 디딘 바 있습니다. 그 후 아프리카 50개 국가와 수교를 하며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빌려준 상업대출은 1,400억 달러 이상입니다. 이는 아프리카 전체 부채의 20%를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중국의 많은 빚을 진 나라 50개국 가운데 절반은 아프리카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이집트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왕치산 부주석이 이집트를 재차 방문해 1대1로 참여를 촉구했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무인기 18대 등을 제공하며 이집트의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오히려 한국에게 수주를 몰아줬고 중국은 분노했죠.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대폭 수정 중이라는 소식을 내보낸 바 있습니다. 전 세계에 1조 달러 이상을 투입했으나 빛의 무덤으로 만들었다는 비난과 함께 일부 국가가 사환불능에 빠지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상반기 중국의 1대1로 투자액은 2019년과 비교해 40%나 줄어든 상태입니다. 크게 문제를 일으킨 러시아와 대외부채로 디폴트 사태에 빠진 스리랑카의 투자를 중단했으며 이집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유로 투자를 멈춰버려 외신들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집트가 중국보다 한국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중국은 광산과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주로 지원해 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중국에 대한 평가는 크게 나빠져 있습니다. 중국이 에티오피아와 케냐에 지은 철도는 예상보다 이용률이 낮아 빚만 쌓였고 기존 고속도로 문제도 해결해주지 않아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지에서 운영을 맡은 중국 직원 3명이 티켓값을 조작한 사실이 발각돼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무마하려다 체포돼 버렸죠. 중국은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억지로 철도를 설치하게 한 후 부채의 함정에 빠지게 했고 비싸게 티켓값을 받아 이익을 챙기려 했지만 모든 게 들통난 것입니다. 중국은 이집트 철도 사업에도 뛰어들었으나 진정성에 의심받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중국 매체들은 수에즈 운하 좌초 사태를 이용해 1대1로 철도 운송망을 띄우자고 주장했으며 이는 이집트에 큰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당시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노가 좌초되면서 선박 운항이 막혀 422척 이상의 선박이 발이 묶이며 이집트의 최대 위기가 왔었는데 중국은 오히려 1대1로 열차를 이용하면 유럽까지 20일이면 운송할 수 있다며 수에즈 운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의 분노를 샀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열차 이용객은 매년 5억 명에 달합니다. 너무나 오래된 탓에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열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크고 작은 열차 사고가 매년 1,000여 건 이상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2017년에도 열차 2대가 충돌해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작년에도 곳곳에서 열차가 탈선해 이용객들이 수시로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이집트는 철도 현대화 사업을 2009년부터 3단계로 추진 중이며 최우선 국책 사업으로 꼽고 있습니다. LCC 대통령은 열차 추돌 사고가 잇따르자 전역에서 철도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고 낙후된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약 15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가장 먼저 협력을 타진했던 곳은 한국현대로템이었습니다. 최근에도 현대로템은 6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이집트 지하철 입찰에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중국 CRRC과 스페인 업체를 제치고 당당히 수주 계약을 따낸 것입니다. 여건이 완비된 320량을 공급할 예정으로 전동차 총 40대 분량을 말입니다. 해당 지하철은 2, 3호선에서 운영되며 매일 약 30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2028년까지 납품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 후 8년간 유지보수도 담당할 계획입니다. 현지 업체 에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통해 수주한 것으로 현대로템 지분은 전체 사업 규모의 86% 정도입니다. 현대로템은 철도 차량 제작 기술 이전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공업단지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이집트는 이번 협력으로 공업단지 내 공장 건설과 현지화 모두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기회가 열린 철도 관련 국내 기업 또한 100여 개에 달하며 향후 수출 파급 효과는 약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도 약 5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오래전부터 이집트에 전동차를 공급하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2012년 카이로 1호선의 전동차 180량 공급 계약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3호선의 전동차 256량을 공급했고 2020년에는 2호선의 약 48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카이로 1에서 3호선의 전동차 484량을 수주해왔던 것입니다. 이는 열차 성능이 우수할 뿐 아니라 중국처럼 꼼수를 쓰지 않아 지속적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카이로 시민들 또한 일부러 현대로템 열차를 타기 위해 차량을 기다려가며 탑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에어컨 시설이 그들을 만족시켰던 것입니다. 카이로 전동차는 시속 80km로 운행되고 편성당 약 1740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50도에 가까운 더위를 이길 수 있게 에어컨이 장착돼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로템은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철도 신호 현대화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자체 개발로 구축한 우리 기술이 수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집트 열차 사고율이 큰 폭으로 줄고 있으며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또다시 입증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대외협력기금이 DCF 또한 자금 지원에 나섰는데 이집트 철도 현대화 사업에 3억 1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룩소르에서 하이뎀에 이르는 이집트 남부 224km 구간에 투입됐고
마지막 구간의 현대화 작업이 끝나면 12년간의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850년대에 개통된 탓에 운행 속도가 느리며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던 지역인데다 이집트 주요 관광지가 밀집되어 있고 나일강 하류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의 물류 이동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들은 한국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터널 청장은 현대로템과 협력하는 이유에 대해 현지화에 적극적이고 고객 만족도가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설명했습니다. 이집트는 지역 산업 현지화 비율을 6년 후 75%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인데 한국 기업은 계약 내용을 착실히 이행하기로 소문나 다양한 사업에서 협력을 타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행정 수도 건설에서도 한국 기업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 인구 1억 명 가운데 2천만 명이 카이로에 살고 있는데 얼핏 보면 인구 집중도에서 한국과 큰 차이가 없는 듯 보이지만 현지에서 직접 체감하는 부작용은 상상 이상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도시 자체가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늙고 병든 카이로를 개설할 수 없다며 신도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